네, 11강. 바로 이제 뒤에 27페이지 보시면은, 고야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고야 좀 보죠. 표정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쵸? 음, 자, 고야를 보시면, 우선 요점 봅시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가장 중요한 게 스페인 화가입니다. 스페인 화가. 판화가이고, 애칭 판화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왕실의 궁정화가고요. 궁정화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궁정화가는 아니에요. 우선 이 고야는 우리가 이제 이 고야 자체가 어, 약간 로코코하고 그 이전 시기의 그 양식과 그다음에 낭만주의의 특성들이 약간 절충돼 있는데 낭만주의에 속하면서도 우리가 낭만주의 할 때 상상력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상상력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고야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은. 사실 고야가 좀 주축이에요. 그 고야가 그 낭만주의에서 신화도 그리고요. 공정화가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그리고 사회적인 고발 그 목적의 어떤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 목적의 그림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일생을 보시면은 한 다섯 여섯 번째 봅시다. 1780년에 성 페르난도 아카데미에 입회한 그는 1788년에 칼로스 3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칼로스 4세 요 작품이 좀 많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4세 궁정화가로 임명이 되면서 새 군주의 초상화는 물론 테페스트리 그림도 그렸어요. 이제 뭐 먹고 살려고 한 거겠죠. 이후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하면서 일상을 이제 귀머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고야는 1790년에 왕실 가족과 상류 계층의 초상화와 종교화 외에도 일상생활 주제, 캐리커처, 환상의 인물 등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상상적 요인들이 등장을 하는 게 1790년대 이후부터 많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를로스 4세의 궁정회화의 작품이 음,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작품 자체가 여기가 여기 지금 어, 요거는 내가 자,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화첩을 놓고 이렇게 이게 고야예요, 고야. 음, 고야고 여기 이제 다 가족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왕이죠. 왕의 형상을 정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앙에 이그 공주와 아들, 그다음에 왕비가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 사람의 의상과 그다음에 이 왕비의 의상들 그리고 꼭두각시로 이제 알려져 있던 이 왕의 이 옷의 색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를 한 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당시에 그 몰락해가는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정치라든가 그런 사회 문제를 풍자하기 위한 요인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왕비를 정중앙에 배치한 것조차가 벌써 그런 의미로 접근되고요. 이 사람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왈가왈부 안 했느냐? 이때 당시에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의상의 굉장히 장식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왕비가 중앙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뭐 뭐라 할 건 아니잖아.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음, 자 그다음에
여러 종류를 그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1799년 화가로 최고의 영예에 수석 궁정화가 자리에 올랐는데 고향은 칼로스 3세, 칼로스 4세 통치기, 그래서 프랑스 점령기, 반도 전쟁, 파르난도 7세의 통치기를 거쳐 약 60년 동안 말기 로코코부터 낭만주의까지, 그래서 로코코에서 걸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낭만주의 작가예요. 사실 낭만주의 작가로 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808년 5월 3일 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 대한 그 요소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잡고 있고, 요 군대의 그 병사들의 그 양쪽의 그 대비적인 성향을 되게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공포심을 위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면은, 두려움했던 인간을 표현했다면 여기서 기계적인, 이 총뿌리도 되게 일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계적인 냉철함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살하는 모습으로 서로 이제 양쪽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좀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요 뒤에도 요렇게,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 이게 성당이 그려져 있는데 저 멀리에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성당이 그려져 있다.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주요 작품에서 그래서 세 번째 칼로스 4세 가족, 아까 봤고 왕실의 총애를 받던 재상 그 마누엘 고도이가 주문한 옷 입은 마하와 옷 벗은 마하, 나폴레옹 침략 이후에 전쟁의 잔혹함을 다룬 애칭의 연작 전쟁의 참화, 그다음에 마드리드 그 사람들의 영적 애국행위를 기록한 아까 봤던 1808년의 5월 3일, 거기에 주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마야 그림이 있고, 이 마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은 것과 벗은 것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그림이고, 전쟁의 참화, 이런 식으로 막 더 잔인하게 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애칭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작품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전기로 갑니다. 고전기는 볼 게 많아요. 고전기는 좀 볼 게 많은데, 고전기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건축도 보고요, 조각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축에서 기동 양식 이런 거 하나 둘씩, 용어 사전답게 하나씩 찍고 한번 봐야 필요가 있죠. 여기 지금 나온 고전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연결해서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리스 미술이잖아요. 우리가 고전이라 했을 때는 그리스 미술의 역사에서 기원전 5세기 체크하시고요.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 전쟁으로부터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4세기 말에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에 해당될 때까지의 시기가 이제 고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미술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리스 미술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자연주의적, 자, 여기서 자연주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상을 굉장히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적이면서도 이상화된 인체 표현이 굉장히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고전기 하는데 인문주의적 요소의 성향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게 되잖아. 그런데 그 이전에 뭐야? 이집트였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는 인체를 정교하게 표현을 나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목적이 인간의 영혼이 거기 머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체의 어떤 구조에 맞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상화된 인체 표현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상화된 인체 표현과 조화로운 비례가 후대에 본받을 만한 미적 규범이 됐다는 거죠. 그 인체의 규범이 결국 건축에 적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과 의의 보시면 페르시아 침공을 물리친 후에 그리스 사회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번영을 하게 돼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기원전 5세기 기억하시고요. 초반에 동안 조각 분야에서 자연주의 경향이 꽃을 피우는데 인체를 탐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르카이키의 유형화. 그래서 아르카이키가 인체를 탐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이 구조적 특성을 되게 이제 부동성의 그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했죠. 그래서 동짓된 인체표현이 사실적이고 동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엄숙한 표정과 묵직하고 간결한 옷주름 처리 때문에 엄숙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엄격양식, 우리는 보통 엄격양식이라고 하죠. 번역본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 분야에서는 아르카이키에 선보였던 도리스식 주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거예요. 이 도리스 주범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 양식의 건축은요, 뭐냐면 이 열주식 그 건축이잖아요. 상인방 구조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둥 특성이 건축 양식이에요. 기둥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개개인의 명칭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죠. 용어 사전이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요걸 한번 우리가 요 뒤에 나와요. 요 뒤에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이오니아식 주범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행해줬어요. 그래서 도기회화, 우리가 이제 그리스는 회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기에 그려진 회화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야. 도기화에서 인물의 동세와 공간감에 대한 과감한 표현의 시도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뒤은 5세기 후반에는요. 5세기 후반에는 체크하시고요. 5세기 후반에는 고전 양식의 절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체 조각에서 극단적인 감정 표현이나 개성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르카이크 스마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상적인 아름다운 포착하라고 했으며 건축에서는 안정되고 절제된 위협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신전들에서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의 주변을 결합해가지고 우아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 그리스의 건축이 잘 드러나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 미술에서 전반기 고전 양식을 주도했던 절제된 표현이 급격히 사라지는데 기원전 4세기 조각에서 관능미와 강렬한 감정 표현이 미술의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시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대문에 기록하면 그리스어야는 4세기 전성기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헬레진기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아르카이키, 고전기, 그다음에 뭐 헬레진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베너토 고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요때 이제 고전기를 본 김에 요거 지금 뭐 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체크한 것만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그 건축, 그 다음에 조각 이걸 좀 같이 말하는데 맨 뒤에 있어요. 또 중간쯤에 그거를 이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너무 길면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뭐 계속 연달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신경 많이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용어 사전의 그 뭐 그런 관련된 수업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연결성과 함께 진행되는 거니까, 자주 보세요. 한번 보기 좀 어려우면 자주 보시고, 그리고 한 번에 본인 책이랑 연결해가지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